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 보고 있습니다. 5개 암기하셨죠? 잠깐 쉬는 시간에 그럴 때 이제 외우시는 거야. 바로 연결하지 마시고 한 1, 2분 정도 강의와 강의 타임 사이에 5개 외워서 딱 생각을 해보고 강의 듣고 그러면 훨씬 낫죠. 자, 5개 요건 중에서 두 번째 요건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결련 관계가 존재할 것. 조문은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거예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자, 이때 결련성이 뭐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요거는 그나마 이해가 쉬워요. 지금 예를 든 것들이, 지난 시간에 예를 든 거. 공사대금. 건물 자체로부터 생겼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죠.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죠. 보일러, 주택의 구성 부분인 보일러를 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고요. 말이 망친 농작물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 자동차, 주택에 지출한 비용이나 말 때문에 생긴 손해잖아요.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중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비용상환 채권 같은 것들.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것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결련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밑에 판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또 하나가 어려워요. 401페이지에 보면 위에 보면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나 동일한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자, 동일한 법률 관계,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각과 을사의 매매 계약을 해요.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주고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돼요.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 반환 청구권이 있죠. 반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 반환 청구권이 있죠. 자, 매수인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과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는 매매계약이 무효다,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하나의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했죠. 이럴 때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한변권도 인정이 돼요. 매수인한테.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대금 돌려줄 때까지 물건 못 줘라고 하겠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유치권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동시이행의 한변권이 되기도 하고. 물론 두 개의 권리는 별개의 권리예요. 어쨌든 병존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서로 물건을 맞받고 갔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물건 내놔. 을도 물건 내놔. 이렇게 양당사자의 반환 청구권이 물건을 깜빡하고 서로 맞받고 갔다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했다. 이런 것들도 결련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 두 번째 결련성이 좀 이해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렇죠? 어쨌든 결련성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 첫 번째 건 쉬워요. 공사대금 채권, 수리비 채권, 비용상환 채권, 목적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처럼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거, 이건 쉬워요. 그런데 두 번째 거, 나의 반환 청구권과 상대방의 반환 청구권이 동일한 법률 관계, 동일한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결련성의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특히 두 번째 결련성의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두 번째 요건에서 뭘 시험 문제 내냐? 우리 대법원 판례. 결련성이 인정되는 거. 결련성이 인정된다면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죠. 반대로 결련성이 인정 안 되는 거. 그럼 유치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구별하라 말이죠. 우리 대법원 판례를. 그래서 이 두 번째 요건에서는 결련성의 개념 말씀은 드렸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요. 이거를 집중해서 보자. 우리 대법원에 의할 때 결련성이 인정되는 거, 인정 안 되는 거를 구별하자. 그 중에서도 인정 안 되는 거를 암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 401페이지에 가면 양가로 2번에 결련성이 부정되는 경우라고 해서
첫째, 보증금 반환 청구권. 두 번째, 권리금 반환 청구권. 세 번째, 부속물 매매대금 청구권. 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반환 청구권, 부속물 매매대금 청구권 다 임대차 가면 나옵니다. 이때 요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임차인의 권리금 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 이런 것들은 임대차 목적물과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보증비나 권리금이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이 그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물건 자체에 지출한 비용도 아니고요. 따라서 유치권 인정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건축 자재대금 채권이라고 건축 자재상이 을에게 건축 자재를 공급해요. 시멘트라든가 철근. 근데 을이 건축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이때 병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냐? 아니죠.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병과 을 사이의 건축 자재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란 말이죠. 이 건축 자재 대금 채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요 놈은 나중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가서 볼 겁니다. 오늘은 그냥 암기합니다. 계약명의신탁이라는 게 나와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가서 볼 겁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유치권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를 받았어요. 대금을 지급했는데 등기를 안 넘겨줘요. 그래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이 손해배상 채권.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매도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서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 이것도 매매 목적물과는 결렬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이거는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밑에 핵심 판례 보면 5번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채권의 연장이죠. 자, 좀 전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넘겨주는 거,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채권. 근데 매도인이 목적물을 안 넘겨줘서 발생한 손해. 매수인의 목적물 내놔. 목적물 인도 청구권. 채권이죠. 그걸 매도인이 이행 안 해서 매수인이 손해배상 채권이 돼요. 그럼 이 손해배상은 목적물 인도 채권의 연장이란 말이죠. 근데 목적물 인도 채권 자체가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르죠. 갑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요.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을에게 손해가 생겼어요. 이때의 손해배상 채권은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인데 이 손해를 발생케 하는 공사대금 채권 이게 유치권이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원채권이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면 원채권 채무 공사대금 채권 채무가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된다. 그게 원칙이다. 그런데 그 채무 불이행에서 그 채무가 공사대금 지급 채무처럼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무라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결렬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 예외를 하나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에서는 결련성, 결련관계 개념은 몰라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겼거나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생긴 경우 뭐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정작 외워야 될 건 결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거. 총 6개. 보증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자재대금, 계약명의신탁, 채무불이행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암기를 해 두시되 마지막 채무불이행은 예외가 있다. 자, 5번을 한번 읽어봅니다.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건물과 공사대금 채권 사이에 결련관계가 있죠. 그러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도 결렬성이 있다. 따라서 유치권 항변. 항변이라는 건 뭔가를 거절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유치권 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 유치권에 기초하여 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예외를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면 세 번째 요건을 가야 되는데 세 번째 요건을 갖기 전에 40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목적물 점유와 채권과의 결연 관계라는 말을 이거는 학자들이 쓸데없이 얘기하는 거야, 학자들이. 지금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연성이 있어야 유치권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물건의 점유와 채권과의 관련성도 필요하냐 요렇게 쓸데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건과 채권의 관련성은 당연히 필요한데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관련성도 필요하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과 채권과의 관련성 외에 플러스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관련성도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관련성이란 물건을 먼저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기는 경우 이걸 말합니다. 우리 자동차 수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려면 자동차를 점유하잖아요. 그리고 수리를 하겠죠. 수리가 끝나야 수리비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수리비를 안 주면 유치권이 인정이 되죠. 요게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연성이에요. 그런데 공사대금을 보면요. 공사가 완성이 되면 공사대금 채권이 먼저 생기죠. 근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을 점유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유치권이 인정이 되죠. 다시 말해서 물건을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기는 경우를 점유와 채권의 결연성이라고 부르는데 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이 되니까 결국 점유와 채권의 결연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양가로 3번. 자, 402페이지에 보면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과의 결연관계, 유치권에서의 결연관계는 물건과 채권 사이에 있으면 충분하고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연관계는 필요 없다. 따라서 채권이 목적물을 점유한 후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 점유한 후에 채권이 발생하는 게 점유와 채권의 결연성인데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서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게 유치권은 물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까 건물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경매가 됐다 그랬어요. 경매가 되는 경우. 건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유치권자는 건물을 경락받은 자,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 의할 때 딱 한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해요. 누구한테 주장을 못하냐?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먼저 개시가 돼요. 법원에 의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을이 건물을 점유하기 전에 건물의 경매가 먼저 개시가 돼요.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경매 개시가 됐다는 사실이 그 등기부에 기입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등기가 되면 그 건물이 압류가 돼버려요. 이렇게 건물 등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에 의하여 건물이 압류가 된 후에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여기서 조심할 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에 의하여 건물이 압류가 된 후에
건물을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을 합니다. 왜? 점유와 채권과의 결연성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데 한 놈한테 못한다. 누구한테? 요 경매 절차. 요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사람. 요 사람한테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유치권은 물권이어서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데 딱 한 놈한테는 주장을 못한다.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주장을 못한다. 여기서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주장을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 의문을 갖지 마세요. 아, 주장 못한다고 끝나. 우리 시험에서 그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2페이지 8을 보면 1번 유치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공사대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하는데 다만 2번 채무자 소유 건물이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돼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건물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성립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은 하지만 그 경매 절차의 경락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 2번 판례죠. 반대로 3번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 개시 전 유치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출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을 모두 골라라. 무슨 뜻이에요? 물건과 결렬성 있는 채권을 모두 골라라.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기억의 보증금, 니은의 권리금. 일단 기억 니은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들어있는 거 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 남았네. 2번밖에 없지. 3번 비용 되지요. 리을의 비용 되죠. 근데 원상회복 약정이 있어요. 자, 요 원상회복 약정은요. 비용 포기 특약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 그러면 비용 포기 특약으로 생각하면 돼요. 비용 포기 특약 했으니까 뭐도 포기한 거예요. 비용을 포기했으니까 유치권 포기한 거죠. 유치권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용 포기했다면 유치권도 포기한 거니까 당연히 리얼 유치권 안 되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예요? 필요의 상환을 가려보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잖아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원래 유치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필요비 상환 채무라고 돼 있죠. 필요비가 뭐예요? 비용이죠. 여기 유치권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채권 유치권이 인정되니까 그 채무불이행을 일환 손해배상에서 유치권이 인정이 되겠죠. 결국 유치권이 인정되는 건 디귿 하나. 이렇게 되겠죠. 리얼도 원래 인정돼야 되는데 원상회복 약정, 즉 비용 포기 특약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기억하고 리얼은 원래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디귿하고 리얼을 세밀하게 모르고 있어도 기억 니은, 보증금 권리금만 암기하고 계시면 기억 니은을 제낀 나머지 기억 니은이 들어있는 걸 뺀 나머지 2번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죠. 그래서 외우시라고 한 거예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도 제가 외우세요 한 것만 외워두시면 얼마든지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요건이 채권이 변제기 도래해야 되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이 1월 10일 날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서 수리 언제 끝나요? 11일 끝나요. 내일 오세요. 그래서 갑이 이렇게 의뢰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는 내일 찾아가고 수리비는 25일 날 줄게요. 자, 을이 갑과 단골이고 이웃집 살아요. 갑을 믿어요. 그래서 오케이. 자동차는 내일 찾아가고 수리비는 25일 달라. 그러면 다음날 갑이 자동차를 찾으러 왔을 때 11일. 아직 수리비를 지급할 날짜는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안 되는 거죠.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이게 당연하다. 세 번째 요건. 네 번째,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됩니다. 적법하게 점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을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해서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건물을 강제로 강탈했다. 갑을 힘으로 몰아내고 점유했다. 불법 점유죠. 유치권 안 됩니다. 또 하나,
임대차가 끝났어요. 그런데 갑이 보증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나가지를 못해.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면 을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돼요.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야 돼요. 근데 갑이 보증금을 반환하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나가지를 못해. 그리고 계속 버텨. 불법점유죠.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 불법점유죠.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수리를 했어. 자, 수리비는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유치권은 안 돼. 왜? 불법점유 상태니까. 이렇게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면 적법점유해야 돼요. 두 번째,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점유를 추정해 줍니다. 법원은. 추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갑은 을의 유치권을 깨려고 할 거예요. 을은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중에 네 번째 걸 주장합니다. 을은 불법 점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소송에서 을의 적법 점유냐 불법 점유냐가 다퉈지겠죠. 이럴 때 우리 대법원은 적법 점유를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을은 자신이 적법 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즉 유치권을 깨고자 하는 갑이 불법 점유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점유. 이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되죠. 자, 여기서 간접 점유. 공사대금에 기초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을이 용역업체평하고 계약을 맺어요. 을이 24시간 건물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점유하게 합니다.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점유하게 했죠. 점유 매개관계죠. 그럼 용역업체가 직접 점유가 되고 건축업자가 간접 점유자가 되겠죠. 이때도 유치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즉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요.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하죠. 유치권의 본질이 채무자에게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요하는 건데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하면 애는 돈 갚을 생각이 낮아져요.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지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하되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거는 안 된다. 그건 유치권 성립으로서의 점유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 내용이 403페이지에 보면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연관을 본 적법 점유일 것, 동그라미 1, 2. 다음 페이지 간접 점유도 무방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목적물 일부를 점유했다. 불가분성이 인정이 되죠. 전체 채권을 담보하겠죠. 그래서 다 세대, 연립주택 같은 것들, 빌라 같은 것들 각 코마다 별개의 권리, 물건이죠. 그런데 을이 전체 창호공사를 했어요. 근데 갑이 공사대금을 안 줘서 한 세대만을 점유했어요. 그래도 전체 창호공사 비용을 담보한다. 불가분성이죠. 그 양가를 한번 목적물의 일부를 점유하더라도 채권 전부를 담보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건 점유와 관해서는 세 가지. 적법 점유일 것, 간접 점유된다, 일부만 점유하더라도 전체 공사대금을 담보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요건이 당사자사의 유치권을 포기하는,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그 특약에 해당되는 게 2번의 판례, 원상복구 특약 있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은 나중에 목적물 원상에 복구하기로 한다. 이게 비용 포기 특약이에요. 따라서 뭐도 포기한 거다? 유치권도 포기한 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주교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건 문제 나오면 안 보셔도 되는데 요 문제 포인트는 뭐예요? 요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 인정된 경우 또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변제기가 도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변제기가 도래. 문제를 읽어보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공사대금 지급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인에게는 유치권 주장 못한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자, 이렇게 요건 5개를 꼭 기억하시고 그 요건 5개와 관련해서 살붙였던 것들 그런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406페이지. 유치권의 효력이 나왔어요. 유치권의 효력은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그랬죠. 권리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뭐예요? 점유 및 반환을 거절하는 거죠. 물권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특히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만 경락인에게 공사대금 변제까지 청구할 수는 없죠. 경락인이 채무자는 아니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양가로의 동그라미 1번 점유 및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면서 존속요건이다. 3번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4번 경락인에게 뭘 주장하는 거냐? 목적물 명도를 거절하는 거죠. 다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죠. 물론 경락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달라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변제하지 않으면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변제하지 않으면 변제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동그라미 4번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명도를 청구를 못한다. 왜? 그냥 청구하면 거절하잖냐. 그러니까 너 변제하지 않으면 청구를 못해. 하지만 너한테 변제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6번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갑이 원고다. 을은 유치권을 주장해야만 법원은 판단해 주죠.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을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법원이 그걸 받아주게 되면 원고를 패소시키는 게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그랬죠. 을은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하여 건물을 인도하라. 원고 갑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06페이지에서는 동그라미 1, 2, 3, 4, 6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오른쪽 322조 1항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경매권은 있어요. 자, 이때 경매권은 조문이 뭐라 했어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를 경매대금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왜?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그럼 이 변제를 받기 위하여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환가를 위하여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322조 제1항에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란 우선 변제를 위하여가 아니라 환가를 위하여라고 해석을 한다. 즉 팔아버리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의 경매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언제까지 공사대금 안 주면 나 경매 넣을 거야 라는 정도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조문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여기 경매권이고요. 그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간이변제 충당권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을이 건물을 감정평가를 해요. 그리고 법원으로 달려가서 판사님 갑이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받을 공사대금이 10억인데요. 건물을 감정평가했더니 10억 정도 나옵니다. 제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공사대금 받은 걸로 퉁칠게요. 이렇게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해요. 물론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를 해줘야 돼요. 볼게요. 322조 2항.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하죠. 물론 미리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때 법원이 그래 간이변제 충당해라. 그럼 우리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때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등기 없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관이 변제 충당이란. 그러니까 등기 없이 을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관이 변제 충당이라는 제도가 유치권에 있다라는 거. 자, 3번 과실수취권이라고. 나중에 유치권자 의무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 제공해서도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으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임대하여 병으로부터 차임을 수취. 이게 뭐예요? 과실이죠. 이걸 수취해서 어디에 충당해요? 원본과 이자에 충당하게 되죠. 원본과 이자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게 유치권자의 과실주권입니다. 323조 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자, 이때 차임을 돈으로 주지 않고 병이 1년에 쌀 100가마니를 준다. 그럼 이걸 팔아야죠.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는 경매하여 그 돈으로 충당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먼저 이자에 충당하도록 합니다. 남으면 원본에 충당하도록 합니다. 그게 323조 1항입니다. 자, 조문 확인했고요.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유치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과실수취권도 없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이때 수취하는 과실. 요거 가지고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4번 유치물 사용권이라고 좀 전에 원칙이 뭐라 했어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 제공해서도 안 되죠. 다만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을이 건물을 점유해요. 점유만 하면 건물 관리가 안 되면 건물이 금방 훼손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 건물을 관리한단 말이죠. 청소도 하고 전기도 하고 고장나면 고치고 이렇게 관리 중에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거 수리 같은 것들, 유치물의 현상 유지 같은 것들, 유치물의 현상 유지를 위한 사용. 요거는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문제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도 사용이잖아요. 그럼 사용 이익이 생긴단 말이죠. 이거 어떡하나? 이게 과실이잖아요. 아까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채무자 승낙을 받아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 이익 이거 수취 못해요. 이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죠. 대표적인 게 주택 건축업자가 주택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주택을 유치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 이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에요. 대법원에 의할 때. 자, 이때는 채무자 승낙이 필요 없단 말이죠. 다만 거주해서 이익을 얻었어요. 채무자 승낙 없이 했으니까 그 사용이익을 수취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해라.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다는 거. 408페이지 양가로 4번 동그라미 2번 예외.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이 있을 때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고 디귿 채무자 승낙이 없더라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한데 이때는 승낙이 없이 사용했으니 그 이익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핵심 판례. 주택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주택을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했으니 그 사용이익인 과실은 수취할 수가 없고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해라. 이렇게 판결하고 있죠. 5번째,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서 지출한 비용. 예컨대 말을 유치하면서 먹인 사료값 같은 것들. 아파갖고 병원 수의사 불러갖고 치료한 비용 같은 것들. 이런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목적물에 추가적으로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이것도 따로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말이 훼손한 농작물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이외에 말을 유치하면서 지출한 별도의 필요비, 유익비. 이것도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요 필요비, 유익비도 말에 지출한 비용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죠. 그게 5번 비용 상환 청구입니다. 그 중에서 유익비는 늘 그렇죠.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필요비, 유익비 모두 다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면 유익비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죠. 상환기간을 유예받았으니까. 그럼 유익비만은 유치권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비용 상환 청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409페이지 동그라미 1, 2, 3, 4.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 의무가 나와 있죠. 지금 우리는 유치권의 효력을 보고 있고요. 권리 받습니다. 의무를 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지금 타인 물건을 유치하고 있죠. 조심조심 다뤄야 되죠.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내 물건보다 나의 재산보다 더 조심조심 다뤄야 됩니다. 이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의무가 뭐예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되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첫째, 의무 위반이 있다 해서 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유치권 소멸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따라서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갑이야 건물 내놔. 그러면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 324조 1항, 2항, 3항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40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는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고요. 실제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야 되며 3번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일방적 권리 형성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치권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멸사유가 나왔죠. 자, 소멸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자 그랬죠. 물권 공통된 소멸사유 대표적인 목적물 멸실이 나오죠. 자, 이 목적물 멸실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가치변형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건물에 화재가 났다, 보험금이 나온다. 보험금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 안 된다. 물상대위 안 된다 그랬죠. 자, 2번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죠. 그런데 채권이란 놈은요. 원칙적으로 소멸시에 걸려요. 채권을 뭐 하지 않고 있으면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의리가백의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의리 건물을 유치만 하고 있고 가백의 공사대금 달라 소리를 안 해. 그럼 이 채권은 소멸시에 걸려요. 즉 유치권과 채권은 별개의 권리죠.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의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별개의 권리란 말이죠.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채권 행사는 별개란 말이지. 결국 의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백에 따로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거를 326조에서 뭐라고 규정을 해놨냐면 유치권의 행사는 의리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것은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채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2번의 양가로 2번.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즉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한단 말이죠. 유치권의 행사와 공사대금 채권 행사는 별개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 유치권만을 행사하고 있고 별도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326조죠. 잘 나오죠. 3번 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유라고 해서 의무 위반을 이유한 소멸 청구가 있었고, 두 번째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습니다. 자, 의리받을 공사대금, 예컨대 창호공사대금은 1,000만 원. 1,000만 원을 못 받았다 해서 10억짜리 건물을 유치하고 있어. 그래서 갑은 을에게 1,000만 원짜리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건물을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입니다. 327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 상당한 담보의 뜻이 뭐예요? 유치 목적물 10억에 상당한 담보가 아니라 채권액 1,000만 원짜리 담보를 의미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동그라미 1번. 상당한의 의미, 유치하고 있는 건물 가액에 상당한 담보가 아니라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한 담보를 의미한다. 자, 2번의 기억.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를 포함한다. 갑이 친구 정을 데려와서 을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건물을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인적 담보를 포함한다. 니은. 이 담보에 대해서는 을의 승낙이 필요해요. 아니, 갑이 데려온 친구 정이 거의 노숙인 수준이야. 돈이 없어. 그럼 얘하고 보증계약을 맺어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싫어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즉 갑이 제공하는 담보에 대해서만큼은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게 됩니다. 디귿. 니은이죠. 자, 디귿.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소멸한다가 아니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맨 위에 411페이지에 상당한 담보 제공만으로는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고 유치권 소멸 청구가 따로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면서 존속요건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소멸합니다. 그런데 점유 상실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죠. 스스로 물건을 넘겨줬다, 어디 가서 뺏겼다, 잃어버렸다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뺏긴 경우가 뭐예요? 침탈이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게 되면 204조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유치물 반환 청구가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점유물 반환 청구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는 상실하지 않았던 걸로 보죠. 그걸 유치권하고 결합시켜요. 411페이지 양가라서 한 번에 동그라미 2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했는데 그 점유 상실이 침탈에 의한 경우라면 유치권이 아니라 점유권에 의하여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을 받으면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는 상실하지 않았던 걸로 되니까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걸로 되겠죠. 그죠? 뭐 요 정도입니다. 유치권에서 전체적으로 유치권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 심화 내용까지 다 한 거예요. 기출문제 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 갑이 건축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1번 갑이 건물 소유권을 갖는다면 자기 건물이니까 유치권 인정 안 되겠죠. 2번 갑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위반하면 을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3번 갑은 자신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틀렸죠. 갑의 점유는 적법 점유로 어디 갔어? 갑의 점유는 적법 점유로 추정이 된다 그랬죠. 증명 안 해도 되죠. 3번 틀렸죠.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 안 되죠. 제3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는 괜찮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 4번 옳은 질문이죠. 5번 침탈했어요.
갑이 점유율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고요. 점유율을 회복했어요. 그러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요 정도 순서,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 것들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보통 유치권은 요 정도 어렵게 나와봐야 이렇게 나와. 얼마든지 맞출 수 있으니까 유치권은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담보물권 유치권 봤고요. 제일 중요한 저당권 남았습니다. 저당권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